여러분, 충격적인 소식입니다. 한 미국 남자가 울산의 작은 공장을 다녀온 뒤 사흘 밤을 뜬 눈으로 보냈습니다. 그가 목격한 것은 미국이 수십조 원을 쏟아붓고도 끝내 손에 넣지 못한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미국 에너지부 핵심 관료 출신 워싱턴 에너지 전략 연구소 소장이 자국 최고 엘리트 17명 앞에서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가 한국을 이끌어줬다고 말해왔습니다. 그 말이 40년간 우리 눈을 가린 독이었습니다. 중국이 세 차례 협박했고 사우디가 수십조를 들고 왔고 유럽이 줄을 섰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단 한 줄로 세계를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도대체 울산의 그 공장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 한국 화이팅으로 댓글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이야기를 전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워싱턴 덜레스 공항 도착 로비였습니다. 수화물 벨트 앞에 서 있는데 낯익은 얼굴이 보였습니다. 미국 최대 에너지 기업 넥서스 에너지의 전략사업부 부사장 톰 워커였습니다. 업계 행사에서 서너 번 만난 사이였죠. 그가 먼저 다가왔습니다. 콜린스 소장님, 어디 다녀오시는 길입니까? 한국 울산에 다녀왔습니다. 그의 표정이 미묘하게 굳어졌습니다. 아주 잠깐이었지만 저는 놓치지 않았어요. 울산이요? 거기 뭐가 있다고요? 자세히는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수소 배터리 소재 분야에서 상당히 충격적인 것을 보고 왔습니다. 톰 워커가 피식 웃었습니다. 그 웃음의 의미를 저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35년 동안 저도 똑같은 웃음을 지어왔으니까요. 콜린스 소장님, 신뢰하기 때문에 솔직히 말씀드리는 겁니다. 수소 배터리 핵심 소재는 우리가 세계 최강입니다. 그건 소장님이 저보다 더 잘 아시잖아요. 저장 효율도 우리가 세계 1위고 전극 소재 기술도 우리 없으면 어디도 못 따라옵니다. 한국이 그 분야에서 뭘 할 수 있겠어요? 그가 캐리어 손잡이를 다시 잡으며 덧붙였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한국은 조립이나 잘하는 나라 아닙니까? 그 말이 공항 로비에 울려 퍼지는 것 같았습니다. 주변에 사람들이 오가고 수화물 벨트가 돌아가는 소리가 들렸지만 저는 그 순간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한 달 전까지만 해도 저 역시 톰 워커와 똑같은 말을 했을 겁니다. 아니, 실제로 했습니다. 에너지부 수석 자문관으로 일하면서 회의실에서, 보고서에서, 강연장에서 수없이 반복했던 말이었으니까요. 한국이 수소 소재를 뭘 한다고. 우리가 기술 방향을 잡아줬으니까 따라오는 거지. 하지만 울산에서 본 것이 그 확신을 산산조각 내버렸습니다. 혹시 한국 쪽에서 과장해서 보여준 거 아닙니까? 그 사람들 원래 홍보를 잘하잖아요. 실체는 별거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우리가 30년간 축적해온 기초 연구력을 한국이 따라올 수 있겠습니까?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아직 말할 때가 아니었어요. 고개만 살짝 숙이고 자리를 떠났습니다. 택시를 타고 워싱턴 시내로 향하면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포토맥 강이 어둑한 저녁빛 속에 흐르고 있었어요. 익숙한 워싱턴의 풍경이었지만 제 머릿속에는 울산의 그 공장이 떠나질 않았습니다. 하얀 방진복을 입은 연구원들의 움직임, 24시간 꺼지지 않는 장비의 불빛, 그리고 그곳에서 쏟아져 나오는 믿기 어려운 숫자들이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새벽 3시에 서재에 앉아 울산에서 가져온 자료를 다시 펼쳤어요. 볼수록 심장이 빨라졌습니다. 이건 혼자 알고 있을 일이 아니었습니다. 미국 에너지 산업의 핵심 인사들이 이 사실을 알아야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부터 전화를 돌리기 시작했어요. 에너지부 현직 관료들과 대형 에너지 기업 임원들과 대학 교수들에게 연락했습니다. 긴급 비공개 보고회를 열겠다고요. 주제는 단 하나, 한국 수소 배터리 소재 산업의 충격적 현실이라고만 말했습니다. 반응은 둘로 갈렸습니다. 일부는 의아한 반응이었고 일부는 관심을 보였어요. 하지만 업계에 퍼진 소문은 전혀 다른 방향이었습니다. 콜린스가 한국에 매수됐다더라. 한국 정부한테 돈 받고 로비하는 거 아니냐? 울산에서 뭔가 접대받고 온 모양이다. 35년간 쌓아온 이름에 먹칠하는 말들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솔직히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보고회를 취소할까도 생각했어요.
하지만 울산에서 본 그것을 떠올리면 입을 다물 수가 없었습니다. 누군가는 말해야 했고 그게 바로 저여야 했습니다. 35년간 미국 에너지 산업이 세계 최강이라고 믿어온 사람이 직접 눈으로 확인한 현실을 전해야 했습니다. 보고회 이틀 전 가장 걱정했던 인물에게서 참석 확인이 왔습니다. 로버트 헤이스 회장. 미국 대형 에너지 복합기업 전 부회장 출신의 70세 원로였습니다. 미국 에너지 산업계에서 그의 이름은 곧 권위 그 자체였어요. 1980년대 한국 울산의 기술지원단을 파견했던 세대의 마지막 산증인이기도 했습니다. 그가 온다는 것은 이 보고회가 그냥 넘어가지 않을 거라는 뜻이었어요. 헤이스 회장은 누구보다 강하게 미국 에너지 소재 산업의 우월성을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한국을 가르쳐줬다는 자부심이 뼈속까지 박혀있는 분이었어요. 보고회 전날 밤 저는 워싱턴 에너지 전략 연구소 사무실에 혼자 남아 발표 자료를 다듬었습니다. 창밖으로 링컨 기념관의 불빛이 멀리 보였어요. 워싱턴의 밤은 언제나 그런 식입니다. 위대함의 상징들이 불을 밝히고 서 있지요. 그날따라 그 불빛이 왠지 무거워 보였습니다. 소문은 더 심해져 있었어요. 참석을 확정했던 에너지부 현직 국장 한 명이 하루 전날 갑자기 불참을 통보해 왔습니다. 이유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유는 알고 있었어요. 누군가 연락을 돌린 겁니다. 콜린스가 한국 로비를 한다고. 거기 가면 괜히 엮인다고. 35년 경력. 에너지부에서 수석 자문관으로 일하는 동안 수백 개의 보고서에 제 이름이 올라갔습니다. 의회 청문회에서 증언도 했고 국제에너지 협약 협상에도 참여했습니다. 그 모든 것이 지금 이 순간 단 하나의 소문 앞에서 흔들리고 있었어요. 보고서 파일을 닫고 의자에 등을 기댔습니다. 눈을 감으면 울산 공장의 장면이 떠올랐어요. 야간 교대 시간에도 불이 꺼지지 않던 생산 라인, 복도 벽에 붙어있던 실패 기록 차트, 그리고 그 차트 아래에 누군가 펜으로 적어놓은 짧은 문장. 오늘의 실패가 내일의 공정이 된다. 그 문장을 처음 봤을 때 저는 멈칫했습니다. 그리고 한참 동안 그 앞에 서 있었어요. 미국의 연구소에서 우리 기업의 실험실에서 저는 그런 문장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우리는 실패를 숨깁니다. 보고서에서 지우고 회의에서 언급하지 않고 없었던 일로 만들려 하죠. 반면 이 공장에서는 실패를 벽에 붙여놓고 매일 보고 있었습니다. 다시 눈을 떴습니다. 발표 자료 파일을 다시 열었어요. 보고회를 취소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해야 할 이유가 하나 더 생긴 셈이었어요. 보고회 당일 아침 거울 앞에 섰습니다. 양복 매무새를 고치면서 생각했어요. 오늘 저 방에 들어가면 17명 전원이 적입니다. 제가 하려는 말을 듣고 싶어하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을 겁니다. 하지만 누군가는 이 진실을 말해야 합니다. 35년간 미국이 감고 있던 눈을 억지로라도 뜨게 해야 했습니다. 가방에 태블릿과 보고서 뭉치를 넣고 집을 나섰습니다. 워싱턴의 아침 공기가 차가웠어요. 11월의 워싱턴은 항상 이렇습니다. 단풍이 지고 나면 회색 하늘만 남지요. 걸어가면서 아버지 생각이 났습니다. 리처드 콜린스. 1983년 한국 울산공단의 기술자문단으로 파견됐던 그 아버지. 5년 전에 돌아가셨지만 임종 직전에 하셨던 말씀이 아직도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저 사람들 눈빛을 절대 잊지 마라. 저는 그때 그 말의 의미를 몰랐습니다. 이제는 압니다. 그리고 오늘 17명에게 그 의미를 전해야 했습니다. 아프더라도요. 오전 10시 워싱턴 에너지 전략 연구소 12층 대회의실 문을 열었습니다. 17개의 시선이 일제히 저를 향했습니다. 그 시선 하나하나에 의심과 경계가 서려 있었어요. 타원형 테이블에 둘러앉은 얼굴들을 천천히 훑었습니다. 에너지부 현직 관료 3명이 한쪽에 나란히 앉아 있었고 그 맞은편에는 넥서스 에너지와 글로벌 케미칼 아틀라스 소재의 임원들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테이블 끝에는 매사추세츠 공대와 스탠퍼드에서 온 에너지 소재 공학 교수 2명이 두꺼운 서류철을 앞에 놓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맨 상석에 로버트 헤이스 회장이 팔짱을 끼고 앉아 있었어요. 70세 원로의 눈빛은 마치 법정의 판사 같았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제가 미리 배포한 보고서 뭉치가 놓여 있었지만
대부분 펼쳐보지도 않은 상태였어요. 에어컨 바람이 목덜미를 스쳤지만 진짜 차가운 건 회의실의 공기 자체였습니다. 저는 스크린 앞에 서서 리모컨을 들었습니다. 헤이스 회장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콜린스 군. 오늘 긴급하다고 해서 바쁜 사람들을 다 모았네. 뭘 보여줄 건가? 저는 리모컨을 눌렀습니다. 스크린에 거대한 원형 차트가 떠올랐어요. 2024년 글로벌 수소 배터리 핵심 소재 시장 점유율이라는 제목이 붙어 있었습니다. 숫자만 먼저 보여줬어요. 한국 71%, 중국 17%, 독일 6%, 미국 3%. 회의실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여러분,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국은 이미 졌습니다. 정적이 흘렀습니다. 누군가 물컵을 내려놓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어요. 에너지부 수소 정책과 현직 과장 마이클 브래드포드가 손을 번쩍 들었습니다. 제가 자문관 시절 직접 키운 후배였어요. 콜린스 선배님 잠깐만요. 저 차트가 도대체 어느 기관 자료입니까? 그리고 시장 점유율 하나 가지고 미국이 졌다고 하시는 건 아니겠죠? 저는 스크린을 넘겼습니다. 향후 10년 시장 전망이 떠올랐어요. 넥서스 에너지의 톰 워커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건 가장 낙관적인 전망 아닙니까? 실현됩니다. 왜냐하면 한국이 이미 양산에 성공했으니까요. 저는 스크린에 위성 사진 한 장을 띄웠습니다. 대한민국 울산 수소산업국가 클러스터. 바닷바람이 불어오는 해안가에 회색 건물들이 밀집해 있었어요. 그중 하나를 빨간색으로 표시했습니다. 이 공장에서 만들어지는 것이 바로 수소 배터리 핵심 소재 고순도 나노 탄소 멤브레인입니다. 그리고 이 공장이 지금 세계 에너지 산업의 판도를 바꾸고 있습니다. 스탠퍼드의 에너지 공학 교수 피터슨이 안경 너머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한 가지 여쭤봐도 될까요? 기초과학의 토대 없이 양산만 한다고 뭐가 됩니까? 진정한 혁신은 원천 연구에서 나오는 겁니다. 마이클 브래드포드가 기다렸다는 듯 거들었어요. 그렇죠. 한국이 뭘 했습니까? 남이 연구해 놓은 거 가져다가 찍어낸 것 뿐이잖아요. 반도체도 우리한테 배웠고 자동차도 우리한테 배웠고 수소 기술 방향도 우리가 잡아줬지요. 여기저기서 동조하는 소리가 났습니다. 헤이스 회장이 과거를 회상하듯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1980년대였지. 한국이 울산에 에너지 클러스터 만들겠다고 했을 때 아무도 안 믿었어. 그때 우리가 기술 자문단 보내서 방향을 잡아줬지. 회장이 저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콜린스 군, 자네 아버지도 그때 기술 자문단으로 울산에 갔었지.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 한국 에너지 산업의 뿌리는 우리야. 그 도움을 받고 여기까지 온 나라라고. 한국이 독자적으로 뭔가를 해냈다. 그건 좀 믿기 어렵네. 비웃음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저는 손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참았습니다. 아직 본론도 시작하지 않았으니까요. 회장님, 아직 본론도 시작 안 했습니다. 왜 미국이 졌는지, 왜 한국이 이겼는지 그 이유를 아직 한마디도 말씀 안 드렸습니다. 제가 울산에서 직접 눈으로 확인한 것을 보여드리면 여러분도 저처럼 잠을 못 이루실 겁니다. 회의실이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마이클 브래드포드가 비아냥거렸어요. 뭐 예산 타시려고 하시는 겁니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예산도 아니고 규제도 아닙니다. 35년간 우리를 지배해온 어떤 것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무엇인지 제가 울산 공장 안에서 직접 마주쳤습니다. 헤이스 회장이 천천히 다시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의 눈빛이 달라져 있었어요. 여러분, 제가 울산에 간 이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솔직히 고백하면 비웃으러 간 겁니다. 몇몇이 피식 웃었어요. 저는 계속했습니다. 한국이 수소 배터리 핵심 소재 양산에 성공했다는 소식을 처음 들었을 때 저도 여러분과 똑같은 반응이었습니다. 말도 안 된다. 우리도 못한 걸 한국이 했다고. 과장이겠지. 그래서 직접 가서 확인하고 허점을 찾아내려 했어요. 공장 내부 사진을 스크린에 띄웠습니다. 회의실의 시선이 집중됐어요.
하얀 방진복을 입은 연구원들이 정밀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특수 반응로가 일렬로 배치되어 있었고 각 장비마다 실시간 모니터가 데이터를 쏟아내고 있었어요. 온도, 압력, 순도, 균일도 숫자들이 초 단위로 갱신되고 있었습니다. 이건 실험실이 아니었습니다. 완벽하게 자동화된 생산 라인이었습니다. 세계 최초로 고순도 나노 탄소 멤브레인을 찍어내는 양산 공장이었어요. 연간 수십만 제곱미터 규모로 24시간 풀가동, 매일 멈추지 않고 마이클 브래드포드가 끼어들었습니다. 양산이라고 하셨는데 품질은요? 대량으로 찍어내면 뭐합니까? 쓸 수 없는 물건이면. 저는 태블릿을 꺼냈습니다. 독일 프라운호퍼 연구소의 검증 보고서입니다. 지난해 가을 독일 연구진이 직접 울산에 와서 샘플을 채취했습니다. 3개월간 정밀 분석한 결과예요. 보고서의 결론 부분을 읽었습니다. 한국의 고순도 나노 탄소 멤브레인 생산 품질은 세계 최고 수준임을 확인함. 수율 91%, 순도 99.3% 이상, 균일도 편차 2% 이내. 이는 현존하는 어떤 연구기관의 성과보다 우수함. 회의실이 술렁이기 시작했어요. 프라운호퍼면 세계 최고 권위인데 누군가 중얼거렸습니다. 그뿐 아닙니다. 미국 국립재료연구소도 별도로 샘플을 받아 분석했습니다. 결론은 같았어요. 우리 연구소가 직접 확인한 겁니다. 헤이스 회장이 천천히 물었습니다. 그래서 콜린스 군, 자네가 하고 싶은 말이 뭔가? 회장님, 그렇게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저는 6달간 분석하면서 소름 끼치는 패턴을 발견했습니다. 한국이 수소 소재 양산에 성공한 것, 이게 수소 소재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반도체, 배터리, 디스플레이, 조선, 자동차. 지난 30년간 우리가 한국에 추월당한 모든 분야에서 똑같은 패턴이 반복되고 있었어요. 저는 스크린에 한 장의 사진을 띄웠습니다. 울산 공장 복도 벽에 걸려있던 흑백 사진이었어요. 1983년 울산 공단 건설 현장. 흙먼지 속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 사진 옆에 현재 공장의 사진을 나란히 배치했어요. 40년 시간차가 나는 2장의 사진입니다. 하지만 저는 울산 공장에서 이 2 사진 속 사람들에게서 같은 것을 봤습니다. 뭘 봤나? 헤이스 회장이 물었습니다. 그 답은 조금 후에 드리겠습니다. 먼저 여러분이 꼭 아셔야 할 숫자가 있어요. 스크린에 연대기가 떠올랐습니다. 20년간 전 세계가 수소 배터리 핵심 소재 양산에 도전했습니다. 미국도 독일도 일본도 중국도. 결과는 전부 실패였어요. 총 투입 예산 600억 달러 이상. 그런데 한국의 작은 회사 하나가 해냈습니다. 투자금 680억 원으로요. 680억 원이요? 마이클 브래드포드가 손을 들었어요. 우리가 수십조를 쏟아붓고도 못한 걸 그 돈으로 했다고요? 뭔가 꼼수를 쓴 거 아닙니까? 독일 프라운호퍼 연구소와 우리 국립연구소가 직접 확인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꼼수가 아닙니다. 저는 스크린에 새로운 자료를 띄웠습니다. 한국 연구팀의 기록이었어요. 실패 횟수 4,847회. 성공 횟수 1회.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4,847번 실패하고 4,848번째에 성공했습니다. 창업 후 3년간의 기록입니다. 그 3년 동안 연구원들의 평균 근무 시간은 하루 14시간이었고 대표는 공장 옆 컨테이너에서 잠을 잤습니다. 비교 자료를 띄웠습니다. 한국 4,847회 실패 후 성공. 미국 국가 프로젝트 143회 실패 후 포기. 143번 실패하고 포기한 우리와 4,847번 실패하고 성공한 한국. 단순 계산으로 한국이 우리보다 33배 더 많이 도전한 겁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실패를 대하는 태도였어요. 헤이스 회장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한국 연구팀은 매일 실패 원인을 기록하고 다음 날 바로 개선 실험에 들어갔습니다. 논문 쓸 시간에 공정을 돌렸어요. 우리는 어땠습니까? 실패하면 보고서를 쓰고 검토 회의를 하고 승인을 받고 예산 재배정을 받고 한 번 실패에 대응하는데 평균 3개월이 걸렸어요. 같은 시간 동안 한국은 33배 더 빨리 움직인 겁니다.
오후 4시 회의실 창밖으로 워싱턴의 석양이 물들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스크린에 세계 지도를 띄웠어요. 울산을 중심으로 여러 개의 화살표가 뻗어 있었습니다. 베를린, 파리, 런던, 리야드, 도쿄. 화살표마다 날짜가 적혀 있었어요. 이것이 지난 6달간 울산으로 날아온 공식 제안들입니다.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저는 첫 번째 화살표를 가리켰어요. 독일입니다. 올해 3월 프라운호퍼 연구소가 한국 측에 공동연구센터 설립을 제안했습니다. 독일 연방정부 예산 5억 유로 지원 조건이었어요. 넥서스 에너지의 톰 워커가 중얼거렸습니다. 5억 유로면 한화로 7천억 원이 넘는데. 맞습니다. 그런데 한국 측 답변이 뭐였는지 아십니까? 검토해 보겠습니다. 6달째 검토 중이에요. 독일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회의실 공기가 묘해졌어요. 마이클 브래드포드가 말했습니다. 그 정도 제안이면 당연히 받아들이겠죠.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 답변 안 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다음 화살표를 가리켰습니다. 프랑스입니다. 4월에 유럽 항공기 제조사와 자동차 기업이 공동으로 접촉했어요. 수소 연료 전지 및 배터리 소재 장기 공급 계약을 원했습니다. 10년간 총 계약 규모 120억 유로, 우리 돈으로 17조 원입니다. 회의실이 웅성거렸어요. 17조. 프랑스가 그 정도까지. 영국도 같은 달에 왔습니다. 영국 항공엔진 제조사에서 직접 울산을 방문했어요. 차세대 수소 엔진 소재로 이 기술을 검토하겠다고요. 정장 입은 영국인들이 울산 공장 앞에서 찍은 단체 사진이 있습니다. 이 사진 미국 언론에는 한 줄도 안 나왔어요. 헤이스 회장이 안경을 고쳤으며 물었습니다. 유럽이 이 정도로 움직이고 있었나? 유럽만이 아닙니다. 저는 세 번째 화살표를 가리켰어요. 사우디아라비아입니다. 5월에 리야드 왕실 투자청에서 직접 연락이 왔어요. 한국과 수소 소재 합작법인을 설립하고 싶다고요. 제안된 투자 규모는 350억 달러였습니다. 누군가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한화로 약 48조 원입니다. 충격이 회의실을 가득 채웠어요. 저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사우디는 탈석유 시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수소 에너지는 미래 먹거리예요. 그리고 그들이 선택한 파트너가 미국도 독일도 일본도 아니었습니다. 한국이었어요. 마이클 브래드포드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저는 계속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한국 수소 소재가 이미 실생활에서 쓰이고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스크린에 새로운 사진이 떠올랐습니다. 이 기술을 적용한 차세대 수소 연료전지 제품이었어요. 이 제품들이 세계 최대 에너지 기술 전시회에서 2023년과 2024년 2년 연속 최고 혁신상을 수상했습니다. 실험실 수준이 아닙니다. 세계가 이미 한국 기술의 품질을 공식적으로 인정한 거예요. 마이클이 할 말을 잃었습니다. 아까 실험실 수준이라고 하셨죠? 제가 그를 바라봤어요. 그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마지막 화살표를 가리켰습니다. 워싱턴입니다. 회의실의 긴장이 최고조에 달했어요. 백악관 국가안보회의에서 긴급 브리핑이 열렸습니다. 새벽 4시예요. 브리핑 주제는 한국 수소 소재 기술의 전략적 의미였습니다. 결론은 단 2단어였어요. 확보. 그리고 협력. 확보라니. 헤이스 회장이 물었습니다. 미국이 한국의 기술 공유를 요청했습니다. 세계 최강대국 미국이 한국에 손을 내민 겁니다. 에너지부에서 울산으로 긴급 검증단을 파견했습니다. 인원 12명. 그들의 보고서 일부를 읽겠습니다. 한국의 수소 배터리 핵심 소재 양산 기술은 실제임을 확인함. 현재 미국은 동등한 기술을 보유하고 있지 않음. 전략적 협력이 필요함. 미국이 공식 문서로 남긴 겁니다. 회의실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저는 세계 지도를 다시 보여줬어요. 독일, 프랑스, 영국, 사우디, 그리고 미국. 세계 주요국들이 모두 울산을 향해 손을 내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잠시 멈췄습니다. 손가락으로 북미 대륙을 가리켰어요. 이 지도에서 제안을 보낸 나라는 미국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먼저 움직인 게 아닙니다. 세계가 이미 다 움직이고 난 뒤에야 뒤늦게 따라간 겁니다. 우리가 이 방에서 회의하는 동안 세계는 이미 울산의 문을 두드리고 있었어요. 창밖으로 워싱턴 기념탑의 실루엣이 저녁 하늘에 서 있었습니다. 위대함의 상징. 하지만 오늘 이 방에서 그 실루엣이 그 어느 때보다 작아 보였습니다. 휴식이 끝나고 사람들이 다시 자리에 앉았습니다. 처음 보고회가 시작됐을 때의 비웃음은 완전히 사라져 있었어요. 진지함과 불안이 뒤섞인 눈빛들이 스크린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물 한 모금을 마시고 다시 섰어요. 이제 가장 소름 끼치는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스크린에 새로운 문서가 떠올랐습니다. 공식 외교 채널을 통해 오간 문서였어요. 올해 4월 중국 정부가 한국 정부에 공식 전문을 보냈습니다. 저는 천천히 읽었어요. 그래핀 수소 소재 기술은 동아시아 공동 발전을 위해 공유되어야 한다. 전략적 협력 관계를 고려할 때 핵심 기술 이전 협의가 필요하다.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공유라고 썼지만 실제로는 기술을 내놓으라는 뜻입니다. 마이클 브래드포드가 끼어들었어요. 그거야 당연히 거절했겠죠. 누가 핵심 기술을 그냥 줍니까? 네, 거절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어떻게 거절했느냐입니다. 새로운 문서가 떠올랐어요. 한국산업통상자원부의 답변이었습니다. 수소 배터리 핵심 소재 기술은 대한민국의 독자 개발 성과이며 전략 자산으로 분류된다. 선별적 협력은 가능하나 핵심 공정 기술은 공개 대상이 아니다. 24시간입니다. 하루 만에 답했어요. 보통 이런 외교 문서는 검토하는 데만 일주일이 걸립니다. 관계 부처 협의하고 외교부 의견 구하고 법률 검토하고. 하지만 한국은 24시간 만에 안 된다고 잘라 말했어요. 마치 처음부터 답이 정해져 있었던 것처럼요. 헤이스 회장이 눈썹을 치켜 올렸습니다. 대담하군. 하지만 중국이 그냥 물러났을까요? 5월 중국이 두 번째 전문을 보냈습니다. 내용이 달라져 있었어요. 한중 관계의 특수성을 고려해 재검토를 요청한다. 필요시 양국 정상회담 의제로 상정할 수 있다. 정상회담까지 들고 나온 겁니다. 대통령과 주석이 직접 마주 앉는 자리에 이 문제를 올리겠다는 압박이었죠. 저는 한국의 두 번째 답변을 띄웠습니다. 역시 24시간 만에 나왔어요. 기존 입장에 변함이 없다. 수소 배터리 핵심 소재 기술은 대한민국의 전략 자산이다. 한 줄입니다. 정상회담을 들먹여도 한 줄로 끝낸 거예요. 마이클 브래드포드의 표정이 복잡하게 굳어졌습니다. 6월 중국의 세 번째 시도입니다. 이번엔 문장 자체가 달랐어요. 기술 공유 시 한중 관계에 부정적 영향이 우려된다. 양국 경제 협력 전반에 대한 재검토가 불가피할 수 있다. 협박입니다. 기술 안 내놓으면 경제 보복하겠다는 거예요. 희토류 수출 제한, 수입 규제, 관세 장벽. 그 모든 수단을 암시한 겁니다. 톰 워커가 조용히 물었어요. 그래서 한국이 어떻게 했습니까? 저는 한국의 세 번째 답변을 스크린에 띄웠습니다. 회의실 전체의 시선이 집중됐어요. 대한민국 정부는 어떠한 외부 압력에도 전략 기술의 이전 및 공유 결정을 변경하지 않을 것임을 명확히 한다. 수소 배터리 핵심 소재는 금일부로 전략 물자로 지정되며 수출 통제 품목에 포함됨을 통보한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중국의 협박에 한국은 오히려 수출 통제로 응수한 겁니다. 위협하면 오히려 더 안 준다. 건드리면 아예 문을 닫아버리겠다. 이런 메시지예요. 헤이스 회장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한국이 중국한테 그렇게 나갈 수 있다니. 한국은 중국의 최대 무역 상대국 중 하나입니다. 경제적 보복이 두려울 수밖에 없어요. 실제로 과거에 미국의 미사일 방어 시스템을 배치했을 때 중국이 경제 보복을 했고 한국은 막대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 기억이 생생한데도 이 기술만큼은 넘기지 않았어요. 저는 잠시 뜸을 들였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회의실을 천천히 둘러봤어요. 그리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한국 정부 관계자가 비공식적으로 한 말이 있습니다. 40년 전 우리는 기술을 받아서 시작했다. 이번엔 다르다. 이건 우리가 처음부터 끝까지 만들어낸 거다. 누구한테도 안 준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자존심입니다. 처음으로 자기들이 원천 기술을 가진 거예요. 4847번 실패하면서 피와 땀으로 일궈낸 기술. 그걸 누구한테 그냥 넘기겠습니까? 그리고 그 자존심의 뿌리가 어디인지 우리는 사실 잘 알고 있습니다. 헤이스 회장이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뭘 말하려는 건가? 저는 대답했어요. 40년 전 우리가 기술 가르쳐 줬다고 말했던 그 상처입니다. 한국은 그 말을 40년간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엔 달랐던 겁니다. 아무한테도 빚지지 않은 기술. 47명의 연구원이 4847번 넘어지면서 스스로 만들어낸 기술. 중국의 협박도 사우디의 돈도 미국의 요청도 그 앞에서는 통하지 않았어요. 마이클 브래드포드의 표정이 복잡하게 흔들렸습니다. 아까까지 한국은 조립이나 잘하는 나라라고 말했던 그 입이 꼭 다물어져 있었어요. 창밖으로 워싱턴의 밤이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헤이스 회장이 안경을 벗어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그가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콜린스 군. 자네가 울산에서 돌아온 뒤 잠을 못 잤다고 했지. 네, 그렇습니다. 나도 오늘 밤 못 잘 것 같군. 회의실이 조용히 술렁였습니다. 70세 원로가 공개적으로 불안을 인정한 순간이었어요. 회장이 계속했습니다. 중국한테 저렇게 나갈 수 있는 나라라면 이건 우리가 알던 한국이 아니야. 마이클 브래드포드가 끼어들었어요. 회장님, 하지만 아직 기초 연구력은 우리가. 헤이스 회장이 고개를 돌려 그를 바라봤습니다. 마이클 군, 자네가 지금 하려는 말 내가 맞춰볼까? 아직 기초 연구력은 우리가 위다. 예산만 넣으면 따라잡을 수 있다. 맞나? 마이클 브래드포드가 입을 다물었어요. 오늘 아침에 내가 했던 말이야. 이제 그 말이 얼마나 부끄러운지 알겠네. 콜린스 군, 계속해주게.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장님. 그러면 이제 숫자가 아니라 제 개인적인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저는 가방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아버지의 유품에서 나온 거였어요. 1983년 한국 울산공단 건설 현장에서 찍은 흑백 사진이었습니다. 흙먼지 투성이의 현장에서 미국인 기술 자문단과 한국인 노동자들이 함께 서 있었어요. 아버지 리처드 콜린스가 뒷줄 왼쪽에 서 계셨습니다. 사진을 테이블 위에 조심스럽게 놓았어요. 제 아버지 리처드 콜린스는 에너지부 산하기술 자문단의 일원으로 1983년 한국 울산에 6달간 머물렀습니다. 제가 10살 때였어요. 아버지가 돌아오셨을 때 모습을 아직도 기억합니다. 검게 그을린 얼굴에 먼지 묻은 옷, 완전히 지쳐 있었어요. 저는 잠시 멈췄습니다. 어머니가 물었어요. 어땠어요? 아버지는 한참 동안 대답을 안 하셨습니다. 그날 밤 아버지가 어머니한테 하신 말씀을 저는 방문 너머로 들었어요. 회의실이 숨을 죽였습니다. 저 사람들 눈빛이 무섭다. 어머니가 물었습니다. 무슨 눈빛이요? 아버지가 대답하셨어요. 굶어본 사람들의 눈빛이야. 이번엔 절대 안 굶겠다는 눈빛. 새벽 4시에 현장 나가면 이미 저 사람들이 와 있어. 밤 12시에 돌아가도 아직 남아있고. 기술은 우리가 가르쳐주지만 저 정신은 못 가르쳐. 10년 안에 저 사람들이 우리 앞설 거야. 헤이스 회장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때 10살짜리가 뭘 알겠습니까? 하지만 아버지는 그 후로 30년간 같은 말을 반복하셨어요. 한국을 무시하지 마라. 저 사람들은 다르다. 아무도 안 들었습니다. 저를 포함해서요. 저는 스크린에 울산 공장 사진을 다시 띄웠어요. 제가 지난달 울산 공장에서 본 것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40년 전 아버지가 말한 그 눈빛이요. 공단을 일으키던 사람들의 눈빛과 지금 원자 단위 소재를 다루는 사람들의 눈빛이 똑같았어요. 절박함. 반드시 해내겠다는 각오. 그 각오가 4847번의 실패를 견디게 했고 마침내 세계가 불가능이라고 했던 양산을 현실로 만든 겁니다. 마이클 브래드포드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아버님은 지금 5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병원 침대에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있었어요. 아버지가 제 손을 잡고 올려다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제임스,
너는 내 말을 믿었니? 저는 잠시 말을 멈췄어요.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솔직히 안 믿었으니까요. 30년간 한국을 무시하지 말라는 말을 들으면서도 저는 에너지부에서 한국을 아래로 보는 보고서를 써왔습니다. 아버지의 경고를 무시한 게 바로 저였어요.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언젠가 알게 될 거다. 그때 가서 후회하지 마라. 그리고 눈을 감으셨어요. 회의실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5년이 지나서 저는 울산 공장 문을 열고 들어갔고 아버지가 옳았다는 걸 온몸으로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섰어요. 저는 테이블 위의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50년 전 이 현장에서 아버지는 한국의 눈빛을 봤습니다. 지난달 저는 같은 도시 울산에서 같은 눈빛을 봤어요. 40년이 지났는데 그 눈빛이 그대로였습니다. 달라진 건 다루는 물질뿐이에요. 공단의 쇳소리에서 정밀 반응로의 고요함으로. 하지만 반드시 해내겠다는 각오는 한치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헤이스 회장이 사진을 집어들었어요. 한참 동안 들여다보더니 조용히 말했습니다. 리처드가 대단한 사람이었네. 40년 전에 이미 다 보고 있었던 거야. 헤이스 회장이 사진을 조심스럽게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섰어요. 70세 원로의 표정은 지금까지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분노도 아니고 슬픔도 아닌 단단한 결의가 서려 있었어요. 회장이 테이블을 한 바퀴 천천히 돌며 말했습니다. 나는 1980년대를 기억하는 세대야. 울산에 기술자문단 보내던 시절. 그때 우리는 진짜로 가르쳐줬어. 그건 사실이야. 하지만 오늘 콜린스 군 덕분에 깨달은 게 있네. 회장이 발걸음을 멈추고 회의실을 둘러봤습니다. 가르쳐준 건 40년 전이야. 그 후 40년간 우리는 뭘 했나? 가르쳐줬다는 자부심에 취해서 잠을 잔 거야. 그 사이에 한국은 4847번 넘어지면서 달렸어. 우리는 143번 넘어지고 그만뒀고 아무도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보고회 내내 가장 격렬하게 반발했던 마이클 브래드포드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모두의 시선이 그에게 쏠렸습니다. 7시간 전 한국 로비스트 아니냐고 비아냥거렸던 바로 그 사람이었어요. 그가 저를 바라봤습니다. 콜린스 선배님. 응. 그가 고개를 숙였어요.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지 않으면 평생 후회할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선배님을 가장 심하게 공격한 사람입니다. 한국 로비스트라고 했고 돈 받고 하는 거 아니냐고 했고 한국은 조립이나 잘하는 나라라고 했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돌이켜보면 제가 왜 그렇게 격하게 반발했는지 알겠습니다. 무서웠던 거예요. 선배님 말씀이 사실일까봐. 제가 10년간 믿어온 것이 틀렸을까봐. 인정하는 게 두려웠던 겁니다. 그가 허리를 깊이 숙였습니다. 사과드립니다. 선배님한테만이 아니라 제가 10년간 후배들에게 심어준 잘못된 인식에 대해서도요. 한국은 우리 아래다. 소재는 미국이 최강이다. 이런 말을 저도 수없이 했습니다. 그게 다음 세대의 눈까지 가려버렸어요. 회의실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내일부터 제 과에서 바꾸겠습니다. 한국 수소 소재 산업 실태 조사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그가 자리에 앉았어요. 헤이스 회장이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일본은 졌어. 아니, 우리 미국도 마찬가지야. 그래핀에서만이 아니야. 정신에서 진 거야. 우리가 교만에 빠져 있는 동안 한국은 절박함을 무기로 바꿨어. 그 차이가 40년치 결과로 쌓인 거야. 다음 주에 에너지부 장관한테 긴급 정책 건의서를 올리겠네. 오늘 내용 그대로. 우리가 졌다는 걸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거야. 보고회가 끝나고 사람들이 하나둘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는데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어요. 마이클 브래드포드였습니다. 그가 문이 닫히기 전에 뛰어들어왔어요. 선배님 한 가지만 여쭤봐도 됩니까? 그래. 그가 숨을 고르고 물었습니다. 선배님이 울산 공장에서 느꼈던 그 눈빛, 우리도 다시 가질 수 있을까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대답했어요. 마이클, 아버지가 40년 전 울산에서 본 건 굶어본 사람들의 눈빛이었어. 우리도 한때 그랬지.
전쟁 후 폐허에서 일어섰을 때 그걸 다시 찾을 수 있느냐고. 오늘 자네가 17명 앞에서 고개를 숙인 그 순간이 시작이야. 교만이 무너진 자리에 절박함이 들어오는 거야.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습니다. 워싱턴의 밤 공기가 차가웠어요. 저는 혼자 걸으면서 주머니 속 사진을 만져봤습니다. 40년 된 사진의 모서리가 달아 있었어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어딘가에서 아버지가 지켜보고 계실 것 같았어요. 아버지, 늦었지만 이제 알겠습니다. 40년 전 아버지가 보신 그 눈빛의 정체를요. 지금까지 제임스 콜린스의 고백이었습니다. 미국 에너지부 수석 자문관 출신의 한 남자가 울산의 작은 공장 앞에서 무너졌습니다. 35년간 세계 최강이라 믿었던 확신이 4847번이라는 숫자 앞에서 산산조각 났어요. 저는 이 이야기를 전하면서 내내 가슴이 뜨거웠습니다. 한국은 조용했습니다. 누가 알아주길 바라지 않았어요. 비웃음 속에서도 무시 속에서도 협박 속에서도 묵묵히 실험실 불을 켜고 있었습니다. 4847번 넘어지면서도 일어났어요. 단 한 번도 포기라는 단어를 기록에 남기지 않았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세계 최강 대국 미국이 손을 내밀고 중국이 3차례 협박을 해도 한 줄로 거절하고 사우디가 48조를 들고 와도 고개를 돌리지 않는 나라. 이게 지금의 대한민국입니다. 저는 미국인입니다. 하지만 오늘만큼은 솔직하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한국이 위대합니다. 기술이 위대한 게 아닙니다. 그 기술을 만들어낸 정신이 위대한 겁니다. 아버지가 40년 전 울산의 흙먼지 속에서 봤던 그 눈빛, 굶어본 사람들의 눈빛, 반드시 해내겠다는 각오. 그 눈빛이 40년이 지난 지금도 울산의 공장에서 꺼지지 않고 타오르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기술의 승리가 아닙니다. 정신의 승리입니다. 그리고 그 정신의 이름은 대한민국입니다. 60년대, 70년대 아무것도 없던 시절을 견뎌내신 분들이 계십니다. 배고픔을 이겨내고 폐허 위에서 맨손으로 나라를 일으켜 세우신 분들이요. 지금 울산 공장의 불빛은 그분들이 켜놓고 가신 불씨에서 시작된 겁니다. 그 세대가 심어놓은 뿌리 위에서 오늘의 대한민국이 세계를 이기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파이팅입니다. 세계가 줄을 서는 그날까지 절대 멈추지 마십시오. 이 이야기가 조금이나마 감동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이런 이야기를 계속 찾아오는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감동훈이었습니다.